이 올해 초 광양에 있는 운송사업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담합을 통해 9천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하다가 적발이 된 적이 있는데요. 이 포항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공정위가 조사 중입니다. 포항에서도 운송사업자들이 담합을 통해서 포스코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건데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권순우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을 나누는 것 자체가 좀 구식일 수는 있겠으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굳이 나눠보자면 대기업이자 화주인 포스코가 지금 갑의 위치에 있는 거고 운송사업자들이 을일 텐데 그렇죠. 을이 담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로 이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사연이 굉장히 복잡하긴 해요. 일단 포스코는 연간 한 1억 6천만 톤 정도 규모의 물류 일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류비만 해도 연간 한 3조 원 정도로 굉장히 큰 손이죠.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는 물류를 담당해줄 운송사업자들을 이제 지역에서 선별을 해서 거기다 일감을 주고 있는데 포항 지역 운송사업자들이 이제 입찰을 하기 전에 다들 모여가지고 야 누가 이번에 들어갈래? 뭐 얼마 제시할까? 그리고 다음엔 누가 할래? 뭐 들러리는 누가 설까? 이런 얘기를 좀 논의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쟁 입찰이라는 거는 딱 입찰을 했을 때 뭐 좀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했던 곳들이 낙찰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이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이 이제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포스코에 따르면은 포항 지역에는 포스코를 상대로 뭐 이렇게 육상 물류라든지 아니면 해상 물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역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사업자가 한 9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진, 동방, 삼일, 대한통운 등인데 이들이 다 같이 담합을 했는지 아니면 그중에 일부가 담합을 했는지 등은 공정위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글쎄요. 우리가 많이 듣던 그런 행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지금까지 갑질이라고 한다면 주로 대기업발 갑질 소식이었는데 오히려 을들의 담합이 좀 있었던 거고 그 광양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그때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였습니까? 그게 이제 올해 초에 공정위가 발표를 했던 건데요. 이제 광양 지역에 있는 운송사업자하고 이제 거의 같은 방식으로 담합을 했었다는 겁니다. 광양 지역에는 한 8개 정도 사업체가 있는데 무려 18년 동안 거기에 무려 그 부당이득 규모가 한 9천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서 한 400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공정위가 광양 지역하고 포항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을 이제 같이 조사를 했던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양 지역 그 조사 사건이 먼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발표가 됐고 포항 지역도 이제 곧 발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이거를 직접 취재를 했고 단독 보도를 했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뭐 이런 비슷한 사안들이 나왔을 때 뭐 취재를 하다 보면 뒤에서 결국 갑과의 뭔가 은밀한 거래가 있었다 할지 뭐 그런 경우가 예전에 있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서울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운송사업을 하되 담합을 해서 부당이득을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현지에 있는 업체들의 사정을 좀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참 사연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부터 아까 이제 담합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포스코가 이전에는 이제 수의 계약으로 계약을 하다가 경쟁 입찰로 바꾼 게 200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의 계약으로 이제 물류 계약을 맺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담당자가 이제 업체를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약간 부정부패가 좀 발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부 감사를 해보니까 뭐 부정부패 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뭐 예를 들면은 포스코의 어떤 퇴직자가 협력업체에 취업을 한 다음에 후배들한테 가서 야 이거 나한테도 물량도 좀 줘라, 좀 가격도 좀 후하게 좀 쳐줘라,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계약 방식을 바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 문제가 되게 좀 신기한 게 여기서 이제 뭐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아니면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 계약 방식을 바꿨을 때 효과가 있을 테지만 그 지역에서 포스코는 이제 절대적인 화주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의 물류를 소화하기 위한 업체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 그 업체도 포스코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량에 맞춰서 어떤 설비라든지 도구라든지 뭐 이렇게 뭐 트럭이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걸 다 갖춰놓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걸 경쟁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 업체들이 경쟁이 성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생겼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예를 들어 포스코 물량이 한 1000이 있다. 그럼 한 업체가 한 300 정도를 캐파를 가지고 있고 다른 업체가 700 정도 캐파를 가지고 있다. 그럼 둘이 같이 경쟁 입찰을 하더라도 이게 나는 아무리 1000을 받아도 300밖에 소화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게
이미 그 생태계는 포스코 물량에 맞춰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수의 계약을 하든지 경쟁 입찰을 하든지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전에 수의 계약에서 경쟁 입찰로 방식은 바뀌었지만 이전에 하던 그런 관행들을 계속 따라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그게 그 담합으로 규정되지 않던 물건들이 행동들이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는 일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부분들을 그동안 관행대로 했던 것들이 담합으로 규정이 됐고 그래서 과징금을 받게 됐다라는 게 이제 현지 업체들의 설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불공정 계약을 막고 시장 논리에 맡기려고 했던 건데 어떤 지역 그 사업자들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았더니 결과적으로 예. 뭐 비슷하게 흘러가더라. 그런데 또 드는 생각은 포스코가 이걸 몰랐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포스코가 무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입찰을 하는데 예. 뭐 특정한 업체들만 계속적으로 등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담합이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고 네. 포스코라는 회사가 이제 그 지역 생태계의 맹주잖아요. 예. 그러면 진짜 협력업체의 숟가락 사정까지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의 계약을 하다 보니까 부정부패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뭐 별반 차이가 없어지는 문제를 발견을 했기 때문에 포스코도 그동안 이제 계약 방식을 계속적으로 바꿔왔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전에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뭔가 낙찰을 누군가에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찰받은 업체가 물량이 1000이면 1000을 다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낙찰을 받은 업체가 오히려 나머지 탈락한 업체한테 업무를 위탁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예. 이게 이제 낙찰받은 업체가 다 이렇게 소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뭐 또 특별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물량을 경쟁 입찰을 해서 1000을 낙찰을 했는데 그 업체가 500밖에 소화를 못하게 되면 500으로 또 낮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포스코로부터 1000의 물량을 따낸 그 하도급 업체가 있다 그랬을 예. 때 1000을 줬지만 500 깎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니 1000 준다 그러더니 왜 500으로 깎습니까? 이것도 법적으로 따지면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예. 그 물량을 받은 입장에서 자기가 그 물량 계약을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른 업체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 조정들도 있었다는 것이 조사 결과 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또 어떤 방식을 썼냐면은 야 전체로 경쟁 입찰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수의 계약으로 하게 되면 부정부패가 생기고 그러니까 일부 물량은 수의 계약으로 하고 그럼 수의 계약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예. 그럼 그 가격을 경쟁 입찰을 통해서 형성됐던 가격을 가지고 다른 업체랑 수의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복잡한 그 계약 변경 발견들이 있었다는 게 이번에 그 포스코에 대한 그 물류 담합 사건의 그 속내였습니다. 앞에서 권순우 기자가 왜 사연이 복잡하다고 했는지 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겉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뭐 을들의 담합이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또 지역 경제 생태계나 지금 사정들을 보면 뭐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포스코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계약 방식을 어떻게 바꾸거나 그리고 요새 철강 산업이 워낙 요새 수익성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뭐 예. 물류 비용을 좀 절감을 해보려고 한다거나 뭐 경쟁 입찰로 바꾸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가를 제시하기 때문에 물류 비용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뭐 사업자가 뻔하다 보니까 수의 계약을 하든 경쟁 입찰하든 결국 똑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일단 내부적으로 계열사별로 흩어져 있는 물류 기능을 통합을 해서 물류 전문 자회사를 만들어서 물류의 어떤 그 수준을 좀 더 올리고 뭐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류 통합법인이 하는 일은 계열사별로 흩어져 있는 물류의 운송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계약 방식이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을 좀 통합하는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물류가 지금까지는 어떤 원래 하던 관행대로 했었다면은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걸 좀 도입을 해서 물류 수준을 한번 끌어올려 보겠다라면서 이제 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존 사업자들이 또 반발하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반발을 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 입장에서는 기존 사업자들이 인공지능이나 뭐 로봇이나 이런 걸 투자할 여력이 없다면 예. 물류 자회사를 통해서 오히려 좀 기술 지원도 해주고 뭐 하면서 같이 해보겠다라는 게 포스코의 이제 주장인데 네. 물류 사업자들은 굉장히 좀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포스코가 직접 물류 사업을 하려 그러는 게 아니냐.
사실 이런 사례가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글로비스라는 회사를 가지고 거기서 자체 물류를 소화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류 전문 자회사라는 곳이 하나 생기면 예전에 포스코하고 운송사업자가 직접 거래를 했는데 네. 거기에 뭔가 전문 자회사가 하나 중간에 끼어들게 되면은 그 자회사는 그 자체로 또 수익성을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물류비를 좀 악화시킬 거 아니냐. 그리고 포스코 입장에서는 물류 비용 절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그 자기네들의 매출이 하락한다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요새 글로벌 철강 수요가 굉장히 위축돼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침체가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서 중국이 내수 부양을 한다 그러면서 철강 산업의 어떤 그 공장 가동률이 쫙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수요가 부족한데 공급은 늘어나고 여기에 대해서 더해서 브라질의 이제 발레라는 굉장히 큰 철광석 광산이 있는데 예. 여기가 코로나19 때문에 철광석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 값은 올라오는 철강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결국 철강업계의 삼중고라는 거는 그 같이 나눠 먹을 파이가 줄어들게 되고 포스코 쪽에서는 물류를 효율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여기 협력업체들은 분명히 자기네들의 매출을 줄이려고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예. 오랜 파트너였던 어떤 포스코와 운송사업자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